추상 표현주의의 선구자죠. 마크 로스크의 이 작품은 뉴욕에서 235억 원에 낙찰됐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손꼽히는 대가 치마부의 성상화도 300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격렬한 터치로 소를 그려냈던 근대 서양화가 이중섭의 작품가 역시 고가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컴퓨터 속에 든 이미지 파일도 그 못지않은 가격에 매겨질 수 있다는 소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5,0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그린 그림을 콜라주 기법을 통해 완성했다고 합니다. 비플로 더 많이 알려진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빈켈만의 작품가는 무려 785억!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는데요. 알몸을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 앞으로 행인들이 지나가는 이 10초짜리 영상. 단순해 보여도 가격은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면 3D로 표현한 이 영상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집만 덩그러니 있는 듯한데 그 가격은 무려 5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억 단위가 기본인 것 같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 속 어디엔가 존재하는 땅이라는데요. 이것도 거래가가 1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낯익은 고양이도 억소리 나는 몸값을 자랑한다는데요. 정말요? 7억 상당의 이 고양이를 과연 누가 살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그저 컴퓨터 속의 이미지 파일이라는 사실. 5억에서 785억까지 엄청난 가격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컴퓨터 파일이라고 하니까 문득 이 생각부터 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복사, 붙여넣기 기능만 있으면 어떤 이미지든 복제해서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비싼 값을 치러야 할까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값이 좀 나가도 비싼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탈중앙성, 그다음에 불변성, 투명성, 가용성 기능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은행에 적용할 수도 있고 쇼핑몰 만드는 데 적용할 수도 있고 화폐 시스템 만드는 데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미술품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 가능한 디지털 아트도 전통 예술처럼 진품에 대한 개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행과 거래를 기록한 디지털 장부를 수십만 개로 분산시키고 이를 사슬처럼 엮어서 작품의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기기 자체가 복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속성이다. 원본과 복세본이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예술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작가의 생계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NFT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답니다. 쉽게 말해서 복사본이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로 널리 알려진 그라임스도 NFT를 적용해 작품 10점을 경매에 내놨는데요. 불과 20분 만에 65억 원어치를 모두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센 열풍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리킴의 미싱 앤 파운드가 가상화폐로 288이더, 그러니까 약 6억에 팔린 셈이죠. 미술품 경매 역사상 유례없는 거래 방식은 최근 들어 점차 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이 많던데.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없잖아 있기는 해요. 2015년도에 영국 싱어송라이터 이모젠 힙이라는 가수가 신곡을 발표할 때 그걸 블록체인 기반에 있는 음원 사이트에서 그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답니다. 그게 다 수입 구조의 변화 덕분이었다고요. 음원 플랫폼 통하지 않고 원작자라든 가수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처럼 NFT는 그림만이 아니라 음악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심지어 텍스트도 있다고 합니다. 잭도시가 단어 5개로 쓴 이 문구도 무려 33억 원에 팔렸다는데요. 수익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디지털 아트에 NFT가 붙으면 그 디지털 아트가 유일무이해진다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디지털 그림을 그려놓고 코인을 발행해요. 근데 코인에 1번이라고 식별자를 붙인 다음에 피디님한테 이걸 파는 거예요. 피디님 뭘 샀는가 하면 나한테 이거 샀다는 영수증을 산 셈이에요. 그렇지만 그림은 누가 갖고 있냐면 제가 갖고 있어요. 카피 페이스트를 하면 똑같은 그림이 계속 만들어지지만 제일 먼저 카피하는 게 내가 의미가 있다, 사겠다 하면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팔려면 그 그림 자체의 데이터를 줘야죠. 그래서 전자서명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NFT는 이 그림 자체를 판 게 아니라 그림을 샀다라고 내가 나중에 증명해 줄게라는 영수증을 판 거거든요. 아무리 원본이라고 말해도 디지털 파일은 플랫폼 내에서 복사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NFT 아트를 무작정 진품이라고 단정짓기엔 모호한 상황이란 주장. 그래서일까요? 한간에선 합의된 환각이라며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원본에는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걸 갖고 튀면 없어져요. 그거는 못 찾아요, 피디님.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지켜야만 돼요. 7억 원을 주고 산 고양이 파일일지라도 최초 판매자가 사라지면 원본이 사라지고 그 원본이 사라지면 내가 가진 파일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모나리자 그림은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원본은 하나라고요. 그쵸. 그래서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디지털 아트는 거기에 아무리 NFT를 가지고 번호를 붙여봤자 디지털 아트는 복사를 하면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거든요. 디지털 아트에 꼬리표를 안 달았을 때보다는 붙이는 게 가격은 좀 올라가겠으나 지금 올라가 있는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본 자체가 찍으려면 찍을 수 있으니까, 복제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들을수록 궁금해집니다. 희소성도 없다면 그 어마어마한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파일들을 누가 왜 사는 거죠? 그게 NFT 관련한 회사 사람들이 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거를 추적해 봤더니 뭐 NFT에 투자하는 회사, 싱가포르 회사가 샀다라는 거고 이게 뭐 그렇다면 현재의 억소리 나는 가격은 거품으로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NFT를 붙여서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그걸 통해서 거래가 촉진되고 그러면서 뭐 디지털 아트 하시는 분들의 또 어떤 생태계가 구성되고 전 이런 건 좋은 면이라 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작품가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 거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작가들이 당연히 이익을 얻겠지만 그 가장 더 큰 이익을 얻는 것들은 그 중간자, 플랫폼 운영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수의 예술가들, 유명한 예술가들에게는 도움이 크게 되겠지만 그리고 그것들 뭐 어떤 미술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작가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